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세계사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발전은 이 대부분 19세기의 역사인데요.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부적인 사실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기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유산은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이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하였고요.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존의 국가 권력이나 권위를 비판하게 되고요.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권위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제나 상권 분립과 같은 정치적 요구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민족의 발전과 민족의 통합을 우선시하는 이념인데요.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도 이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발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. 프랑스 혁명 시기에 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동질성이 확보되면서 이러한 민족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가 확산되면서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러한 민족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되는 모습도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유럽 각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고요. 그러나 나폴레옹 이후에 등장한 이 빈체제에 의해서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탄압받게 됩니다. 이 빈체제라고 하는 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가 개최되는데요. 그 이후에 성립된 체제를 빈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빈체제에서는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유럽의 질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는데요. 이때 표방한 원칙이 이 복고주의와 정통주의라고 하는 원칙입니다. 이 복고주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고요. 그 시점이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시기였던 것이죠. 그리고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건 이 정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권위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 정통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시 프랑스 혁명의 이전에 구왕실들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보수 반동적인 빈체제에 맞서서 기존의 자유를 맛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은 시기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. 1820년에는 그리스의 독립운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그리스의 독립운동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은 빈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균열이 생기면서 빈체제가 와해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1830년에는 이 프랑스의 7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. 이 프랑스의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각국에서 이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. 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이라든지 벨기에의 독립이 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1840년에는 프랑스에서 이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. 이 혁명으로 영향으로 또다시 유럽 각국으로 이 혁명이 번져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빈체제를 주도하는 국가였던 오스트리아에서도 이 3월혁명이 발생하면서 빈체제는 붕괴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빈체제 붕괴 이후에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더욱 발전을 하면서 중세 이래에 계속 분열 상태에 있었던 이 동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19세기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앞으로 내용들을 공부한다면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나폴레옹 이후에 등장한 이 빈체제는 이러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는
보수적인 체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이 발전 흐름은 멈추지 않아서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유럽 각 지역에서 확산되게 되고요. 결국에는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통일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빈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빈체제는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기 직전에 이 1814년인데요. 이 오스트리아의 재상 메트르니의 주도로 빈회의가 개최되면서 성립됐습니다. 이 회의에서 나폴레옹에 의해 붕괴된 유럽의 질서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원칙을 마련하게 됩니다. 그 원칙이 바로 이 복고주의와 이 정통주의, 세력 균형을 표방하는 것인데요. 이 복고주의라고 하는 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요. 이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통성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권력을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 정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이전의 구왕실들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이 빈체제는 유럽의 의강들이 서로 어느 한 국가가 이 강력한 국가가 나오지 않도록 세력 균형을 표방하게 되는 건데요. 이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전에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서로 유럽 열강 간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런 원칙을 표방하면서 빈체제는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빈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. 그 결과물이 이 신성동맹과 사국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신성동맹은 이름뿐인 명목적인 동맹이었고요. 실질적인 힘을 가진 건 이 사국동맹이었습니다. 이 사국동맹은 나폴레옹 시기에 이 나폴레옹을 서로 진압하는데 이 동맹을 맺었던 러시아, 오스트리아, 영국, 프로이센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고요. 이 사국동맹에 나중에 프랑스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동맹국들은 이 빈체제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서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갖고요. 그것을 어떻게 할지 이 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은 이 빈체제가 성립된 이후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처음에는 일부 지식인과 군인,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는데요. 이 독일에서는 이 브루센샤프트라고 하는 학생 조합이 결성돼서 이 자유주의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정부에 의해서 진압되고 맙니다.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이 카르 보나리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 통일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. 이 역시도 실패로 끝나고요. 이 러시아에서는 이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데카브리스트의 봉기를 일으키는데요. 역시 이 봉기도 실패하고 맙니다. 그리고 이 1820년대에 이 빈체제에 대한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그리스의 독립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입니다. 이 그리스는 이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였는데요. 오스만 투르크가 점점 힘이 약화되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. 이러한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이 자국의 현실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이 러시아, 영국, 프랑스가 이를 지원해 주게 되고요. 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이 핀체제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독립에 반대하게 됩니다. 결국에는 이 그리스의 독립은 성공하게 되는데요. 이 그리스의 독립이 의미하는 건 이 핀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던 국가들 간에 서로 이 균열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런 것들이 나중에 빈체제 붕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 라틴 아메리카는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습니다. 그러나 이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에스파냐 왕실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느슨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러면서 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
하나둘씩 독립하기 시작하는데요. 빈 체제에서는 메테르니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 에스파냐 왕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그곳의 식민지들도 다시 에스파냐 왕실이 지배해야 된다는 논리였던 것이죠. 그러나 이 라틴 아메리카 독립은 성공하게 되는데요. 이 핀체제에 속하는 국가였던 이 영국이 자신의 국가들의 자유무역 체제를 위해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고요.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멀로 선언을 통해서 유럽의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.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이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. 이 그리스의 독립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이 빈체제가 붕괴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으로 각국의 이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프랑스입니다. 프랑스에서는 이 자유주의 운동이 분출한 것이 바로 이 7월 혁명인데요. 이 7월 혁명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. 빈체제 이후에 기존의 구왕실이었던 이 부르봉 왕실이 부활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프랑스 혁명 때 목이 잘린 루이 16세의 동생들이었던 루이 18세와 샤를 10세가 이 집권하게 되는데요. 이 루이 18세까지만 해도 자기 형이 목이 잘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조심을 하면서 정치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샤를 10세라고 하는 인물은 프랑스 혁명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이 전제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데요. 이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7월 칙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칙령이라고 하는 건 왕이 반포한 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. 당시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실은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일방적으로 만든 이 칙령을 반포한다는 것도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었고요. 이 내용도 이 정기 간행물의 발행 자유를 정지한다라든지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 하원을 해산한다든지 이 하원의 헌법 수정 권한을 철회한다든가 같은 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조치였습니다. 이러한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서 자유주의자들과 파리 시민들이 합세하여서 봉기를 하게 되고요. 이 정부군과 이 3일간의 시가전을 거친 끝에 승리하여서 이 샤를 10세를 추방하고요. 이 친혁명적이었던 루이 필리프를 추대해서 왕으로 즉위시키게 됩니다. 이 프랑스에서 발생한 7월 혁명은 유럽 각국의 자유주의 운동을 촉진하게 되고요. 이 벨기에에서는 이 독립이 성공하게 됩니다. 이 벨기에라고 하는 국가는 원래 이 네덜란드와 분리된 국가였는데요. 이 빈 회의에서 프랑스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에 통합되었습니다. 그러나 이 벨기에는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 네덜란드와 매우 다른 국가였는데요. 이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벨기에의 자유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을 벌인 끝에 이 벨기에의 독립운동이 성공하게 됩니다.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. 이 7월 혁명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그림을 그린 화가도 굉장히 유명한데요. 이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화가인데 이 사람은 실은 이 혁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약간 이 혁명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고요.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이 진압군을 공격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라고 합니다. 이 혁명의 상징인 여신의 모습이고요. 이 프랑스 혁명의 상징인 삼색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. 그리고 이 어린 학생도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부르주아로 보이는 사람과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네요. 그러니까 이 7월 혁명에 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소년의 모습인데요. 이 권총을 들고 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에 참여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.
여러분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발장으로 유명하죠. 이 소설 레미제라블인데요. 실은 이 7월 혁명부터가 이 소설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는 시기이고요.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작가는 이 소년의 영감을 얻어서 실제 본인의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 소년을 등장시켰다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이 레미제라블은 이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이 영화도 한번 보면서 이 소년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오늘의 7월 혁명을 한번 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프랑스에서는 이 7월 혁명 이후에 이 1848년에 다시 한번 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. 그것이 이 2월 혁명입니다. 이 2월 혁명의 배경은 이 프랑스도 이제는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노동자 계층이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. 이러한 노동자 계층들은 이 중하층 시민들과 더불어서 이 선거권을 확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. 이 7월 왕정이 이 노동자들의 선거권 요구를 들어주지 않게 되면서 이들이 봉기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봉기가 성공하면서 당시의 왕이었던 이 루이 필리프를 퇴위시키게 되고요. 이 선거를 통해서 이 루이 나폴레옹을 이 대통령에 당선시키게 됩니다. 여러분들 이 이름을 봤을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나폴레옹이 생각나지 않은가요? 이 루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인물입니다. 그리고 이 이열혁명도 마찬가지로 이 유럽 곳곳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촉진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핀체제를 주도하였던 국가였던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 메트리니가 이 영국으로 망명하면서 이 몰락하게 됩니다. 이 핀체제를 주도하였던 이 메트리니가 몰락하면서 이 핀체제는 붕괴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그림은 이 2월 혁명을 그린 그림인데요. 이 그림에서 다시 바리케이트가 등장한 것이 인상적이고요. 이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도 보이는데요. 이 차림새가 이 노동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 2월 혁명에서 이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제2제정의 수립과 붕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이 제2제정은 나폴레옹의 제1제정에 의해서 등장한 황제 체제를 이야기하고요. 이 누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 삼촌과 똑같은 방식을 거쳐서 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나폴레옹 3세가 되는데요. 그리고 이 몰락하는 과정도 이 자신의 삼촌과 굉장히 비슷한데요. 이 대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이 프로이센과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몰락의 과정을 밟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 프랑스 정부는 이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. 이에 맞서서 이 파리 시민과 노동자들이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. 그것을 이 파리코민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파리코민은 세계 최초의 이 사회주의 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이 파리코민은 이 독일 제국의 지원을 받은 이 제3공화국 정부가 진압을 하면서 한 70일 정도 만에 이 무너지게 됩니다. 어찌됐든 이 세계 최초로 이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국에서는 이 프랑스와 달리 이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요. 이 의회에서 이 자유주의자들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러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혁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먼저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던 법들을 폐지하게 되는데요. 기존에 이 국교도들에게만 이 관직을 줄 수 있게 했던 이 심사법을 폐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 비국교도들도 이 관직을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카톨릭 해방법을 만들면서 이 구교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게 됩니다.
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제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. 이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프랑스의 이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. 이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의 7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의회를 압박하게 되었던 것이고요. 의회가 그러한 자유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1차 선거법 개정의 내용은 이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고 도시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이 선거권을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이 부패 선거구라고 하는 지역은 주로 이 농촌 지역에 있었던 선거구를 이야기합니다. 이 농촌 지역은 기존에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인구수가 감소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적은 인구수에 많은 국회의원들을 선발하는 게 먼저 문제점이었고요.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매수했다라고 합니다.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겨서 이 1차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선거구를 조정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이 상공업자들에게 이 선거권을 부여해 줬습니다. 그러나 이 노동자들에게는 아직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요. 이 노동자들이 그에 반발해서 이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. 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이 인민헌장을 발표하게 됩니다.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때 당시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이후에 영국에서는 이 점차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이 노동자들도 나중에 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화면이 이 전집적인 영국의 선거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요. 이 개정 전에는 이 유권자가 귀족과 젠트리에 불과하다가 이 1832년에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이 도시의 신흥상공업자가 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고요. 이 2차에는 이 도시의 소시민과 일부 노동자, 그리고 3차에서는 이 농촌과 광산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게 되고요.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4차 개정 시기에는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선거권이 모두에게 확대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화면은 이 차티스트 운동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이 인민헌장인데요. 21세 이상 모든 남자의 선거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유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 비밀투표제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도 폐지하자라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하원 의원에게 이 보수를 지급하자라고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실은 이 무보수에 가까웠기 때문에 실은 돈이 없으면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하원 의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자라고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인구 비례에 따른 동등한 선거구도 이야기하고 있고, 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선거를 시행하자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지금에서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인데요. 이러한 것들이 실은 지금의 이 상식적인 것들이 실은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경제 부분에서의 자유주의 개혁인데요. 이 공물법과 이 항해법을 폐지하게 되는데요. 이 공물법이라고 하는 건 이 수입 농산물에게 이 관세를 부과하는 법이었던 것인데요. 이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공업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 공물법을 폐지하게 되고요. 이 항해법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항해법도 이 자유로운 항해를 막는 법이었는데요. 자유로운 상공업을 통해서 부를 쌓아야 했던 이 상공업자들에게는 굉장히 이 폐지해야 될 법이었던 것이고요. 이러한 법들이 폐지되면서 영국에서는 이 자유주의 무역 체제가 수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. 크게 보면 이 빈체제가 성립하는 내용부터 이 빈체제가 붕괴되는 내용으로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을 살펴보겠고요. 더불어서 이 러시아와 미국의 발전 모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.